이제 9월이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낮 날씨는 여전히 덥네요. 이때까지 찬물로 목욕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생각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일부 강릉 같은 데는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인간의 힘으로 대처하기 참 어려운 것이 자연재해인데 어쨌든 현명하게 잘 극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자연재해의 두려움 때문에 인간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것이 신의 힘에 의해서 벌어지는 어떤 절대적 존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종교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게 절대적으로 보이던 자연현상들도 예측도 할 수 있게 되고, 예측하니까 미리 대비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들어서의 자연재해 현상 중에 상당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에 가깝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거나 혹은 다른 목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이익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추진해 가다가 결국은 생명도 잃게 되고 재산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현상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종교는 꾸준히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꾸준히 이게 바로 뭐다? 신이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아니요,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적 재해라든가 이런 모든 현상의 법칙을 아직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연은 규칙대로 흘러갑니다. 정해진 법칙이 있어요, 자유가. 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인데, 인간만이 이 자연을 거스르려고 해요. 그 거스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는 거죠. 그 문제가 발생을 해야만 거기에 신의 의지가 무엇이다, 이것이 신의 생각이다, 계시다, 이런 걸로 밥벌이하는 종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순리대로 살았다고 하면 종교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종교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데서 종교가 시작된 겁니다. 이 종교가 인간이 만들었다. 만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이 건전하지 않다. 다소 불순하고 권력지향적이고 탐욕에 차서 만들어졌다 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서구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종교에 대한 걸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 이유를 설명합니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정착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주 식량원은 수렵, 사냥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동물을 잡아가지고는 이제 거대해진 공동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더 큰 동물을 사냥하게 됩니다. 더 큰 동물을 사냥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적 요소가 많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사냥을 위해서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자가 필요하죠. 영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모두 큰 동물 앞에서 줍줍줍 물러서면 사냥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동물을 잡는 것이 영웅이고, 그것이 남자다운 것이고 리더십이다. 그래서 왕을 세우고 장군을 세우고 권력을 주면서 거대한 동물을 사냥하는, 공동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수렵의 앞장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앞장을 쓰겠냐? 영웅심은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데서 영웅심이 나올 수 있죠. 부족을 지키는 데서 영웅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언제라도 확실하게 100% 영웅심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희생을 당하지만 맨 앞자리에 나가서 큰 동물과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죽은 것은 영예로운 일이다. 명예로운 일이다. 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어렵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고 난 뒤에 너는 낙원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종교가 앞에 내세우는 사람들을 내세우는 구실이고, 정퀴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서 네가 나가서 희생을 하면 가족들은 내가 돌봐줄게 라고 하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남은 가족들을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신의 뜻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신은 늘 절대적인 거예요. 또 반란을 일으킬 때도 내가 지금을 반란 일으키지만 이게 신의 뜻이야. 반란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가 여기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면 신께서 내 영혼을 거둬가신다.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다. 순교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게 애국심으로 하여튼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가 종교가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종교의 시작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던 민족은 조금 독특합니다. 물론 한반도에 있지 않고 만주 이렇게 넓게 살았지만 이 민족들은 우리가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침략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자부심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외침이 일어나면 자발적으로 의병이 일어나고 해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로마가 강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용병 제도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죠. 지금 직업군인의 시초가 로마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한 급료를 주고 거기서 성공하면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철저하게 잘 운영되는 신분 제도에서 밑바닥 인생들이 혹은 이민족이, 노예로 끌려왔던 자들이 삼류 계급으로 들어가는 길은 군인인 거예요. 군대. 지금도 이걸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게 미국 군대죠. 프랑스 외부대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의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게 되면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신분을 상승시켜준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용해 먹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 로마의 그 막강한 군대들을 유지시킨 겁니다. 애국심이 아니에요. 원래 서양에는 애국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신에 대한 충성이 존재하고, 이 신에 대한 충성이 애국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왕을 세운 것이 신이니까. 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까. 신의 뜻이야. 그의 명령은 곧 신의 생각이야. 라고 하는 방법으로 애국심을 만들어낸 거지, 스스로 자기네들 자체가 이 땅을 지켜야 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어가지고 희생했던 그런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 문화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하고 타 지역 문화하고가 현격히 다른 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의병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2차 대전에서 진짜 별 볼 일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나 입에 침에 튀게끔, 물론 다른 상황도 있었죠. 침에 튀기면서 자랑을 하는 게 레지스탕스란 말이에요. 저항군이라는 뜻이죠. 프랑스는 2차 전쟁이 시작되면서 별거 해보지도 못하고 쫄딱 패전하고 맙니다. 마지노 선이라고 불리는 요새를 갖고 있었지만 그걸 우회 공격으로 프랑스를 공격하는 바람에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마지노선은 개뿔 아무것도 못했고, 이렇다게 전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다 도망쳐서 결국은 해변가에 모여서 그냥 영국으로 다 도망쳐버리는 그런 비참한 사태를 맞이했던 거예요. 프랑스가 이전까지는 나폴레옹 군대도 있었고 대제국으로 어마어마하게 힘을 자랑하던 군대였는데 2차 대전 때 별볼일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만회를 해야 되는데 드골은 만회할 게 마땅치 않아. 실제로 뭐 전쟁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실제로 프랑스군이라고 싸웠던 거는 대부분 알제리에서 데려온 식민 군대였습니다. 너희가 이번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독립시켜줄게. 이런 개수작을 하면서 2차 대전 끝나고 독립 안 시켜줬죠. 그래서 결국은 독립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프랑스가 집니다. 프랑스가 정말 별볼일 없어. 그런데도 자기는 드골은 정권을 잡아야 하고 뭔가 프랑스를 재건해야 돼. 그러니까 뭐를 자꾸 이야기하냐면 레지스탕스, 별볼일 없고 아주 활동도 미미했던 그 이야기를 크게 부풀려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니까 대대적인 매국노 수청을 하는 거죠. 이 매국노 수청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정치인, 뭐 군인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독일에게 점령당했을 때 부역한 자들이 있고, 그런데 상당수는 그게 아니고 누구였냐면은 힘없는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군대가 점령당하고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전선으로 군대로 가고 남아있는 여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을 때 결국은 전쟁의 비참함이 여기에 있는데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아이들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점령군에 의한 성폭력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한 매춘이 이루어집니다. 몸을 파는 거죠.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도 살아야 하고 나보다도 자식을 살려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점령군이었던 독일군과의 그런 육체적, 성적 관계를 맺고 있던 여자들을 머리를 깎으면서 매국노라고 처벌했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똑같은 짓을 누가 했냐면 한반도에서는 양반들이 했어요. 외침이 생기면, 왜구들이나 혹은 전쟁이 일어나면 양반들은 대를 이을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산에 도망가 살 때 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대신 일하고 밥하고 뭐 나무 해오고 이런 거 할 머슴하고 하인 몇만 데리고 군인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산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집에는 집을 지키라 하는 이유로 여자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외침에서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침략군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을에서 안 받은 비디오 빠른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철수해요. 도망가든가. 그러고 나면 일이 다 정리되면 양반이 아들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몸을 더럽힌 여자, 집안에 수치를 준 년, 이렇게 하면서 핍박하고 내쫓는 거죠. 이거하고 드골의 매국 청산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칭찬해 줄 면도 있어요. 매국을 청산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거잖아요. 프랑스가 또다시 침략을 당했을 때 매국을 하겠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하겠다. 한국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해방 이후 이승만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청산을 못했다는 거죠. 매국노를 청산하지 않고 그냥 살려두는 것만으로도 화가 날 일인데 재기용해서 재산을 쌓게 해주고 권력을 갖게 해주고 교육자가 되게 하고 성직자가 되게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기성세대들 중에서 자리를 잡은 대부분의 권력가들은 매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매국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장의 주체가 매국노들이었다는 게 한국이 갖고 있는 뼈아픈 아픔이란 말이죠. 이게 진보들이 정권을 잡아도 매번 망가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진보 측은. 언론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경제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과반수 가까이도 지지하지 않아요. 왜? 해방 후 꾸준히 그동안 그 사람들이 차지했던 자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육은 전교에서 1, 2등 하던 애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수능에서 만점 받고 이런 애들 태반이 습골 보수들입니다. 의사, 판검사,
뭐 다 얘네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한다, 똑똑하다고 떠받들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입장에서 학교 다니면서 볼 때 아유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 새끼들, 요런 애들이 진보인 거죠. 자기네들 입장에서. 거기다가 주먹질이나 쌈질하던 애들은 또 한데 모아서 얘네들은 얘네들 대로 또 권력가들 집단에 들어가 있어요. 뭐 딱까지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주먹으로 사람을 우습게, 자기 친구들을 우습게 봤던 애들, 성적으로 우습게 봤던 애들이 지금 보수 진영, 숙골인 거죠. 국힘 애들이 태반이 그런 거죠. 판검사의 태반이 그렇고. 그러니 만만한 겁니다. 이 만만함을 깨트릴 만한 힘과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국민이 지지하고 국민이 법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진보라 불리는 민주당 내부의 세력 편성을 봐도 상당수가 매국노들인 거예요. 한국은 매국하지 않으면 자본을 형성할 수 없었고 자본이 없으면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같이 소년궁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싫어하는 겁니다. 두 가지 부류를 싫어해요. 매국노들이 싫어하는 두 가지 부류죠. 하나는 개천에서 난 용. 정말 가진 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용이 되어버린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재명 스타일이죠. 또 하나는 조국. 같은 분위기였고 같은 패거는 줄 알았는데 자기네 이익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것도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은 자기네들을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국 같은 스타일들은 자기네들의 삶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아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거기다가 진보 안에서도 정치적인 경쟁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 정의로움을 가지려면 종교적인 가치관에 기울어져서도 안 되고 이데올로기에 흔들려서도 안 돼요. 정의라는 것은 자연 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이 자연스러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연스러움에 가까운가. 이 고민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볼 때 그것이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냐,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하는 눈은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거는 그냥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현행 한국 교육으로는 절대 그런 눈을 가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